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광역시와 인접한 전남 화순에서 철강제를 소재로 도로안전시설과 건축자재를 제조 생산하는 다스코 주식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는 회장 한상원입니다. 오늘 CBS 기독교 방송에서 저출산과 영유아 보육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신 이 기독교 방송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의 발전은 항상 사람이 주도를 해왔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원도 사람으로부터 진화해 왔고, 영국이 주도했던 산업혁명도 지금의 인터넷 IT 혁명도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데 어우러져 가정을 이루면서 인류는 발전과 진화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안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 각종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합계 출산율이라는 지표가 0.8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15세부터 49세인 가임 여성 1명이 0.8명을 출산하는 것으로 통상 남녀가 결혼해서 1명도 채 안 낳는다는 지표로서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가 왜 생기고 있을까요? 첫째, 나홀로 가정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혼 인구 30에서 39세 280명 가운데 남자가 173만 명, 여자가 약 10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못하는 독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이들에게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를 뜻하는 것으로 30대 말에나 40대 초에 조기 은퇴를 꿈꾸는 젊은이들인데, 지출을 줄이고 목표하는 저축을 초기에 달성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인데, 이런 분들에게 결혼은 짐이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배우자나 자녀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베이비붐 시대의 부모님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고 자란 지금의 세대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쓸쓸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기혼 남녀가 가정을 꾸리는데 성공해도 육아는 물론 직장 문제에서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하는 일, 즉 내 집을 마련하는데 지금의 사회는 대단히 힘든 환경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보통 10억 원에 육박하는 데다 지방 광역시도 쓸만한 집들은 5억 원을 훌쩍 넘기가 마련입니다.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민간 가계소득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소득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1년에 2천만 원을 저축하더라도 50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유아 보육 문제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자 해도 앞서 지적한 대로 맞벌이 부부가 버는 월 소득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보육비를 부담하게 되면 생활비를 부담할 여력이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실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3억 5천만 원이 지출된다는 통계청의 자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히 영아로 분리되는 어린이집에 맡기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양육 환경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인지력이 있고 보육 교사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 영아를 맡아줄 기관은 찾기가 힘들고 설령 위탁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 영아를 맡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집에서 아이 돌보미를 이용하게 되는데 훨씬 큰 보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의 사회제도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탄력근무제와 같은 출산 후 영아를 위한 보육제도나 지원이 있지만 실제 젊은 부부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아예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널리 퍼지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저는 영아 보육시설을 확대하자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4, 5세부터 다니는 사설 유치원은 전국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영아 보육시설을 정부, 지자체, 부모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여 키워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복지 정책은 대체로 잘 되어 있는 반면 영아 보육 문제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듯 현실적인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출산 후 어린이집에 보낼 정도 나이가 되기 전인 영아들의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이를 돌봐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곤 합니다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것마저도 어린이집, 즉 유아기 아이들에 대한 시설로 영아 보육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반에도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또한 부족한 데다 보육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영아 보육시설의 절대 부족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먼저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 보육시설에 지원해왔던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지원하는 것처럼 영아 보육시설에도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영아 보육시설은 가정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좋습니다. 동네마다 시설을 설치하도록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로 이런 지원시설을 당장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20%인 1,03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동네 몇 개씩 운영될 정도로 도시와 농촌 가리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독교 교단에서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영아 보육시설로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아준다면 신뢰와 믿음 속에 젊은 부부들에게 환영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방송인 CBS가 기독교 교단과 전국의 자격과 시설을 갖춘 교회를 연결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설은 대초로 주일날 대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유유시설로 있기 때문에 평일에 자원봉사자 및 보육교사들을 길러내서 보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교회가 영유아를 키워주는 보육사업에 동참하게 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게 될 것이고 전도 또한 원활히 이루어져 기독교가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이 국민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넷째, 모든 사업에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시설 투자는 교외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서 보육시설로서 최소한의 시설 투자와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정부 예산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된다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선한 영향력을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도시로 인구가 편중이 되며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화란 인구와 토지, 산업, 기초시설 등을 포함한 부분에서 약화되고 이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농촌 공동화 문제의 근간은 인구 노령화를 동반하면서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는 221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약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 지역 활력 증진 및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농촌 관광 성공 사례들을 농촌 지역의 발전 모델로 제시하면서 농촌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 활력 증진 사례들의 문제점은 뚜렷한 성과와 개선 방안 없이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농촌 마을의 과소,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주체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촌 공동화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젊은 계층의 인구 유입과 농촌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내 귀농 귀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귀농 가구 중 20, 30대 청년 귀농 가구는 전체의 45.8%를 차지하며 희망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귀농인 증가는 극심한 경쟁에 따른 취업난과 도시주택 가격 상승 등 어두운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농촌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귀농설이 윤택한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매스컴에 발표되는 젊은 귀농 부자들을 다루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마는 통계청의 귀농 귀촌 실태 조사 결과 실제 귀농인들의 소득을 살펴보면은 귀농 전 평균 가구 소득은 3,700만 원에서 귀농 후 2,7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최소한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또한 정책지원금 제도를 살펴보면은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에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지급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제생활 및 교육, 문화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소득 부족을 이유로 귀농 가구 58%가 농업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농촌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은 수년 전부터 농촌 공동화 문제 개선을 위한 한계 마을이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지역 재생을 위한 상투적인 대안 제시가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일환으로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영농형 태양광을 농촌 회생 전략으로 보고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민관이 합심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서는 등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내 농촌 공동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은 바로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짓는 6,000평 정도에서 약 1메가와트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할 경우 작물 수입으로 1,200만 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소득으로 3,600만 원 수준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기에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들의 귀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농민은 물론 귀농한 청년 세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소득 증가에 따라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극히 미비합니다. 일본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하여 농기 전용을 허가하는 제도를 제정하였고 그 결과 2013년 6개소였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수는 최근에 2,000여 개소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사례처럼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영농인이 사업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리의 특별 금융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 완화를 통해 이객거리 기준 완화 및 발전사업 개통 우선 연계를 지원하고 송전 배전 시설 지원 및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적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업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은 농촌 진흥 전략을 위해 농촌 건설 캠페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촌 환경 개선과 일자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건설 캠페인 중 하나인 농촌 청정에너지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 내 에너지난을 해결하고 전 세계적 흐름인 탄소 중립 기조에 맞추어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농업활동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는 세계적인 기조입니다. 최근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탄소 정책 RE100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전통으로 제조업 기반의 수출을 통해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 역시 신재생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정책을 처리하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외적인 경제적인 지표는 보다 빠른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누적 무역 적자 규모는 약 48조 원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석유와 LNG, 석탄 등 화석연료 수입이 주된 요인이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연간 에너지 수입 금액은 약 180조 원입니다. 원유가 약 한 130조 원, LNG가 약 30조 원, 석탄은 약 20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전통 화석연료의 수입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발전원별 정산 단가를 살펴보면은 1kW시당 원자력 발전은 53원,
LNG 발전은 220원, 석탄 발전은 153원, 풍력과 태양광은 약 180원 정도입니다. 석탄 화력은 이산화탄소 가다 배출과 미세먼지 등 탈탄소 정책에 맞추어 향후 지향되어야 하는 발전원이며, LNG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올해 300% 이상 폭등하였기 때문에 전력 생산 원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미래의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가까운 미래에는 전기차와 전기 보일러와 같이 폭발적으로 전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농촌 소득 증대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여 농촌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득의 증가를 통한 농촌 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 기농인들의 자연적인 유입에 따라 농촌의 노령화 및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여가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을 확보해 줌으로써 결혼 및 출산 유도를 통한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기 수요 증대와 탈탄소 정책, 수출업체의 R200 이행 등의 에너지 관련 주요 현안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화석연료 수입을 20%만 감축을 해도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약 3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무역적자 해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